자,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법, 자,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까지 이제 강의가 이루어졌고요. 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구역, 용도구역편입니다. 자, 먼저 용도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용도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그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위치, 그리고 용도구역의 종류 등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및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편을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이죠. 네. 자, 우리 용도지구를 앞전에 공부했잖아요. 자,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어요.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죠? 용도지구였어요. 같이 해보죠. 자,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꼭 이 말을 넣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구역이 뭐냐면 용도구역은 이거예요.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이미 용도지구도 지정되어 있어.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여 그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란히 적어보니까 구별되잖아.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지구. 지역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무엇이죠? 용도구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되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적었죠? 지울 거예요. 네, 지우고 지금부터 용도구역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이에요. 인천.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우리 인천, 서울 인천처럼 우리 국토가운데서 인구와 사립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용도지역, 여기는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봅시다.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이에요. 인천광역시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녹지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잖아요.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이라고 봅시다.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데 녹지지역 위에 동시에 두 가지로 이중으로 묶어버려요.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를 묶겠습니다. 이 그린벨트를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이고 이것이 용도구역,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요. 인천시 주변의 녹지지역은 그린벨트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묶여있어요. 이 공원이 뭐죠? 정식 명칭이 따라하십시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는 거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익숙해지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두 개의 용도구역을 학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으로 묶이지 않은 곳은 이곳이잖아요. 이거 안 묶였잖아. 안 묶이면은
시가지가 조성되는 거죠. 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제 무질서하게 이렇게 막 시가지가 조성됩니다.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은 곧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가 지정하는 것을 시가화. 시가화가 뭐죠? 시가지로 개발되는 과정이죠, 과정. 될 화자. 시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 너무 무질서하니까 이게 난개발이고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것을 조정하려고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조정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적인 공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세 개의 용도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보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인천이잖아, 인천. 인천은 서울에 없는 공유수면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잖아요. 그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 중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하거나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지정됩니다. 이것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죠. 공유수면과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수산자원 보호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이 될 용도구역 4개를 소개한 거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적인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4개는 용도구역이고 그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지정과 변경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인천이었잖아요. 화면을 바꿀 거예요. 뿅 서울로 왔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 한전부지예요. 삼성동 한전부지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이에요. 네, 제가 첫날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전이 어디로 갔죠? 자, 삼성동에 있던 한전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가 갔거든. 그때 이제 나주 혁신도시 건설 비용이 15조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삼성동의 한국전력본사 땅 한전부지를 팔아서 나주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삼성동 한전부지 비싸게 빨리 팔려면은 이 땅을 사서 개발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개발 입지, 이 삼성동 한전부지에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무엇이라고 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5개예요. 개발제한구역, 마우스 따라합니다. 도시적인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는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고 어디에 지정되는지 다 보셨잖아. 그러면은 도시 주변 지역에 혹은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이렇게 용도구역이 다 지정된단 말이야. 저 시골 동네에 가면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보전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서울도 다르지 않거든. 서울시 주변에 보이는 녹지는 산은 녹지지역이고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죠?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이지 않으면은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개발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가와 조정으로 묶이게 되고, 또 바다에 있는 도시,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라면은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 서면과 그 인접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수단자원 보호가 지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함으로써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목적으로 지정한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 용도구역 가운데서 이제 따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대부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제한 공구역과 수단 조정 보호구역 뭐 이런 것은 안 나오진 않는데 어떤 용도구역 종합적인 문제 한 줄, 두 줄 들어가는 정도지 그렇게 단독 출제는 될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과정 등에서 소개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공부했던 내용, 용도구역 무엇일까?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용도지구.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용도구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의 종류 금방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서 자연스럽게 이제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와 조정구역 내려가겠습니다.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아직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목.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네,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경쟁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단 국가계획, 이 국가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부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누가 결정합니까?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같이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이 교재에 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시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3개가 있습니다. 네.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화 유보를 목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장을 잠깐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인천이잖아, 도시지역, 그죠? 인천시고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딱 맞잖아. 이렇게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이 동네를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때 일정 기간은 밑에 나와 있네. 시가화 유보 기간이야. 유보 기간. 그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이게 나와 있습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 기간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해요. 그럼 만약에 시가화 유보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니까 유보 기간을 17년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 그럼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 개발이 조성되면은 이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나중에 도모하려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보기간이 17년이면 17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거지. 그러면은 17년 동안 이 땅은 시가지 개발이 유보는 금지되는 거잖아.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이 유보되는 거, 금지되는 거잖아. 그러면 유보기간이 17년이면 17년 동안 도시개발을 금지해요. 유보시켜 뒀다가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그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그럼 유보기간이 17년이면 17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던 도시공관리구의 결정, 정책 결정의 효력이 실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이 동네는 시가와 조정에서 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신 적이 있다면은 그때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는 나중에 그때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다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된 지역은 거기다 뭘 지정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요. 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안에 구역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뭘 결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서 도시적으로 편입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할게요. 도시재가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려고 5년 이상 20년 이내에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켜 둘 목적으로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그림 보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 동네를 신도시로 개발을 도모하려고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려고 일단은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는 유보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무엇이라고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제 시가와 조정구역이 무엇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한번 지정되면 영원합니까? 유보기간이 있어. 유보기간은 5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결정하고 그 유보기간이 지나면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했던 도시공관리구의 결정의 효력이 실효되기 때문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된 지역,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계획을 결정해서 이 결정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용도구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 중에서 6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네.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봐주십시오. 인천이에요. 인천이에요. 이것을 이제 서울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서울이에요. 서울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이런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뭐죠?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서울시고 행정구역은 서울시고 용도지역은 서울시 도시지역으로 합시다. 자,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적, 녹지지로 시면 되고 녹지지역은 다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지로 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죠? 자연 녹지지역. 매화꽃 피고 산수육 피고 뭐죠? 생산 녹지지역. 준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보존 녹지지역. 기억나실까요?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면서 자, 서울시 녹지지역은 두 개로 묶여서 녹지로 한번 묶어놓고 다시 거기에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어버리죠.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이 뭐죠? 말씀하세요.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된다고. 그 다음에 공원은 무엇이 되는 거죠? 공원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죠. 제가 여러분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적고 계속 따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나 공도로 묶이지 않은 이곳은 그대로 있지 않고 시가지가 조성되겠죠. 그때 시가지 개발이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고 남개발되면은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조정하려고 여기다 무엇을 지정하죠? 그렇죠. 시가와 조정이 지정됩니다. 시가와 조정 구역이 지정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인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성동 한전부지예요. 삼성동 한전부지였고, 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이제 한국전력본사가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가버린 거죠. 나주 핵심도시로. 그래서 나주 핵심도시 건설을 할 때 이제 수십조 원의 돈이 들었다. 15조가 들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팔아서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될 입장. 그럼 이걸 파는 방법은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동 한전부지의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잖아요.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해 줄 테니까 이 땅 사세요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규제 완화를 행정계획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십시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내용을 보시라고 이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무엇을 정하느냐 하면은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용대 빌딩을 짓는 건 물론이고요. 업무용대 빌딩을 짓는 것도 물론이고, 이걸 이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보에 의해서 현대자동차 정문구 그룹 회장님이 시가 5조로 언론이 평가해서 시가 10조에 낙찰을 받아버릴 수 있는 땅을 시가 5조짜리를 2배를 주고 받아버린 거죠. 배로 주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걸 가지게 된 거죠. 이 땅에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 업무용도. 왜요? 행정계획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29개인데 그 건축물의 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종류, 규모, 대규모 건축이 가능하도록 행정계획으로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제2롯데월드에 버금가는, 예를 들면은 롯데월드보다 제2롯데월드보다 뭐 이렇게 롯데월드보다 빌딩보다 뭐 이렇게 5계층이 더 높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업무는 물론이고 이게 아파트, 주거 들어갑니다. 아파트라고 부르진 않아요. 주거용도, 주상복합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옆에 세계적인 특 1급 호텔, 숙박시설 들어갑니다. 숙박. 그리고 나이트클럽, 카지노 영업장, 위락시설. 그리고 여기 백화점, 판매시설 들어갑니다. 문화 컨벤션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정진되잖아. 그리고 도시 정비가 촉진되잖아. 지역 거점으로 육성되는 또 다른 강남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지역 거점으로 육성되잖아. 이를 목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시공간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 한번 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공간이고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취소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가 지정권자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정 목적이 이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삼성동 한전부지는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근데 복합이 뭐죠? 업무용대 빌딩은 물론이고 거기에 숙박, 위락, 판매시설, 주거시설 다 들어가잖아. 복합적인 토지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 촉진이잖아요. 도시정비. 그 한전 본사 지어서 3, 40년 있다가 그걸로 개발이 끝났는데 그 지역이 다시 재정비가 됐잖아요. 도시정비 촉진. 그리고 강남의 또 다른 랜드마크, 지역 거점으로 육성되잖아요. 현장의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조문이 탁탁 와닿잖아.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과 도시정비 촉진, 지역 거점 육성 등을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는 어디에? 이런 지역에 지정, 이런 지역에. 예를 들면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생활권 중심 지역, 생활권 중심 지역은 생활 거점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취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역 청사와 같은 철도역사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때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취소 구역 내용을 다시 봅니다. 자, 입지규제 취소 구역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규제 취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이 지정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건축을 할 때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준다고. 건폐율, 용적률도 우리 지난번 용도지역, 용도지구표에서 배웠잖아요. 나중에 총정리 이론 강의할 때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을 완화해 주니까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가장 크게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지 면적의 80%, 90%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용적률 완화하면 높게 건축할 수 있는 높이. 건축상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 거죠. 하늘을 찌를 때 높은 빌딩을 높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업성 있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더 높고 더 넓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거죠. 그게 입지규제 취소 구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입지규제 취소 구역에 접하고 있는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에 100층이 넘는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을 수 없잖아요. 2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왕복 20차선으로 완화해 준단 말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도 바꿔줄 수 있다고.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그리고 경관지구로 묶여있으면 풀어주고, 고도 제한 묶여있으면, 고도지구 묶여있으면 고도지구 풀어주고, 이런 것을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보장해 주는 거지. 이제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무엇인지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입지규제 취소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서 개발 입지 규제가 최대한 최소화하고, 규제는 최소화하고 반대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지. 이게 입지규제 취소구역이에요.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용도구역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개념 정의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께 제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조금 더 이제 깊은 내용, 넓은 내용은 이제 총정리 이론 강의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육 마지막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개를
배우는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2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 명에 정한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적부 등을 목적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기반 시설 부담구역. 그렇게 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는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주시죠. 지금부터 우리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이 그림을 항상 상상하는 게 좋죠. 네. 여러분, 여기는 서울 강남역입니다. 서울 강남역이에요. 자, 이렇게 강남역 주변 지역처럼 도시적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 빼고,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은 개발 목적이고, 대부분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었어요. 개발이 끝났다고.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건축이니까, 도로 주변에, 강남역 주변에, 도로 주변에 건물이 전부 다 들어서버린 거죠. 개발이 끝났다는 거지, 뭐. 다 개발됐어. 나대지가 별로 없어. 예. 근데요, 여기가 역세권 아파트 단지예요. 역세권 아파트 단지인데, 5층이고요. 재건축 대상인데 5층이고 2000세대예요. 2000세대. 강남 역세권 아파트 5층에 2000세대면은 재건축 대상이면은 그죠? 좋겠죠. 그때 2000세대 있는데 재건축하면서 5층 아파트를 5층으로 재건축하지도 않죠.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건축부에 의해서 높이 규제를 받지 않는 한 최대한 높게 뽑아 올리겠죠. 50층으로 뽑아버립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재건축이 끝나면 시대수가 2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인데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도 보이지 않지만 도로 밑에 상수도 공급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죠? 하수 처리 능력도 부족이 예상되잖아요.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에는 아파트 아이들과 주변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수용이 가능했어. 근데 이제 단지가 2000세대가 6000세대로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도 부족할 것이 향후 예상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왜요?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개발되는 밀도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가려면서 고밀도 개발을 저밀도 개발로 낮춰 가려면서, 즉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밀도를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관리할 수 있도록 건폐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강화. 건폐가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용적률을 강화하면은 용적률 50%니까 건축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잖아요. 50층 재건축 아파트를 25층 내외로 관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재건축 단지가 50층을 용적률을 강화해서 25층 내외로 가려면은 50층일 때 6전 시대가 3전 시대 정도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세대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니까 도로가 부족하고 상수도 공급 능력과 하수 처리 능력이 부족한 문제,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개발 밀도를 낮춰 관리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잖아.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정리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수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이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이게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스토리가 있는 강의는 외우지 않더라도 여운이 남아있죠. 같이 봅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이때 개발은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의 의미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때 기반시설 체크하십시오. 뭐죠?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학교죠. 학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그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금표율 및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면 틀려버려.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조심해야 돼요.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은 아니라는 게 특징이에요. 용도구역이 아니다.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아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보존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입지규제치소구역은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여기다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신도시 개발지역. 그럼 봐요. 여러분.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서울시 외곽으로 벗어나가야 돼. 가서 신도시 개발지역이야. 그러면은 농지 임야가 있던 지역이 택지 등으로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개발됐어. 개발되면은 여기는 신도시는 도시기능이 가능해야 되니까 택지 조성이 끝나면은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면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잖아요. 도로, 상하수 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때 여러분 신도시 개발하면은 그 동네에 도로, 상하수 시설, 학교,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죠? 혹은 국가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해주고 용지도 확보해두고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런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택지나 상가용지 분양받고 일정 개발행위라는 주민들에게 그 신도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용지 확보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개발이 끝난 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함으로써 향후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에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 이를 위한 비용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이 봅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 외의 지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 외의 지역에 지정되니까 항상 중복 지정,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중복 지정. 중복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는 거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이때 개발은 신도시 개발이에요. 신도시 개발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 내의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모두 그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조용공원구역과 시가와주등구역과 수단정보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개뿐이고 이 5개를 제외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장관리계획구역 오늘 공부했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공부 맛보기를 공부해 본 국토계획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법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테마는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국토 이용에 관한 각종 행정계획, 국토계획이 이 법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공부한 거죠. 네. 자, 그때 이제 국토계획의 체계는 제일 위에 이제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을 배우실 거예요. 물론 광역도시계획이 수되기 위해서는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무엇을 지정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광역시 도시계획이 아니고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근데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재과 군지계,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그렇겠죠. 그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 역할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나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만 제시한다고. 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맞도록 도시재가 군재의 토지를 실제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1번이 뭐죠?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재가 군재의 토지 위에다가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과 그리고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잠시 들어갔고 오늘 용도지구 마무리하고 용도구역편을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 것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사항, 조금 더 깊게 이제, 거기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3번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었고, 네 번째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신도시로 개발되고 오래되면은 재개발 재건축하잖아. 무슨 사업이죠? 정비 사업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 사업.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구로 사업을 결정하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혼용 방식으로 할지, 도시개발 사업을 법적으로 누가 하는지,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어떻게 신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등은 국토교육부에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그 도시개발법을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